우리 미시세계의 자연법칙, 즉 미시세계의 운동법칙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양자역학이 발표된, 또 양자역학이 알게 된 역사적인 순서로 본다면 양자역학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파동역학과 행렬역학, 이런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말 1930년대에는 양자역학을 부르는 이름에 파동역학과 행렬역학,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쭉 돌이켜 본다면 양자역학은 파동역학과 행렬역학 두 가지 방법으로 발표됐는데, 먼저 1925년에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 하이젠베르크, 보른, 그리고 요르단이, 우리 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하이젠베르크가 뭔가 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수소 원자를 설명하는 식을 가지고 놔뒀는데, 보른이 보고서 이게 바로 행렬 곱하는 식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미세계 운동 법칙을 표현하는 행렬역학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또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1926년에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슈레딩거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유도한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이것은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 방정식 형태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바로 전에 괴팅겐 대학에서 행렬을 가지고 미세계의 자연법칙 발견한 것과 비교해서 이것은 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형태가 뭐가 비슷했냐면 파동 방정식과 비슷했어요. 우리 파동 방정식 전자기 할 때 본 적 있죠. 단지 차이가 바로 뭐냐면 파동 방정식의 경우에는 그 정기장, 자기장, 이것을 공간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하고 시간에 대해서도 두 번 미분했는데, 여기서는 슈레딩거가 발표한 것은 공간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 미분한 것만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렬역학에 대해서 파동역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기본 법칙이 두 가지로 발표가 됐는데,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숫자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디스크릿한 거죠. 불연속적인 겁니다. 근데 빛의 양자와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불연속이라고 하니까 아주 행렬역학이 아주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종속 변수가 있으면 그 종속 변수가 연속이지 않으면 미분 방정식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연속인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똑같은 미시세계의 자연법칙이 행렬로도 표시되고 파동 방정식으로도 표시된,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된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1926년 말에 영국의 젊은 학자 디렉이 보고서 2, 3주를 공부한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도 디렉처럼 금방 알아차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 양자역학 관계에서 노벨상들을 받았는데, 이것과 기여한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1928년에 아인슈타인이 하이젠베르크, 보른, 요르단,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이죠. 독일에서 괴팅겐 대학의 양자역학관 이 세 사람을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사실은 노벨 물리학상 받았냐면 1932년에는 하이젠베르크만 노벨상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1933년에 슈레딩거가 노벨상 받았는데, 그때 누구하고 같이 받았냐면 디렉과 슈레딩거가 같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933년 노벨상이 1932년 노벨상이 늦게 발표가 돼가지고 이 하이젠베르크, 디렉, 그 다음에 슈레딩거는 전부 한 자리에서 노벨상이 이제 수여가 됐어요. 근데 요르단하고 보르는 행렬역학 하는데 기여가 많았는데 노벨상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는데, 요르단은 그때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요르단하고 그의 스승인 보르는
나치에 협력했기 때문에 노벨상이 수여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보른도 결국은 노벨상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1954년에. 무엇으로 받았냐면 파동함수의 제곱이 입자가 거기에 존재할 확률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앞에서 했었죠. 그런 해석을 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근데 요르단도 사실은 양자역학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요르단에게는 끝내 노벨상은 수여가 되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슈레딩거의 파동력학은 어떻게 된 것인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미시세계의 운동법칙을 썼는데 그 운동법칙은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기저에 대표해야지만 되고 일반적인 운동법칙을 썼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미시세계의 운동법칙이었습니다.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기저를 선정해야지 돼요. 내가 기저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냐면 위치 기저를 선정하자. 우리 이거 했었죠. 자, 위치 기저 선정하면 어떻게 될까? 좌변에서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다도 이렇게 여기다도 위치 기저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여기 x 푸사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파동함수가 되죠. 여기에 파동함수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1을 이렇게 딱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이건 파동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 P의 제곱이니까 아까 P는 P 연산자는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IH바 라운드 X분의 라운드만 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두 번 하면, 요거 두 번 하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H바 제곱이 되고 X에서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어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그냥 X를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놈은 뭐라고 그랬어요? 파동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한 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게 바로 파동력학이라고 알려진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뭘 안 겁니까? 미시세계 운동법칙. 즉, 아직 기저는, 대입하지 않은 그런 운동법칙을 어디에서 대표했냐면 위치 기저에서 대표했더니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죠. 네, 그러면 이번에 행렬력학은 뭐냐면 다른 기저에서 대표한 겁니다. 디스크리트한 기저에서 대표한 거예요. 바로 에너지 기저에서 대표했습니다. 어떤 에너지 기저에서 대표했냐면 자, 해밀토니안인데 이때의 해밀토니안은 풀이를 아는 개의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 아는 개의 해밀토니안을 풀이를 안다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단순조화 진동자의 해밀토니안 이런 거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해밀토니안의 고유 벡터가 푸사 n이라면 그건 뭐예요? 오소노말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그건 컴플리네스 프로퍼티도 만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동법칙을 여기서 대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운동법칙인데 아까하고 똑같은 운동법칙이었어요. 대표하는데 근데 지금 이 해밀토니안하고 내가 기저로 사용하는 해밀토니안은 다른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그걸로 표시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해밀토니안이라면 우리 아까 기저로 사용한 해밀토니안에서 2n분의 p제곱은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이 포텐셜이 달라요. 포텐셜이. 그래서 포텐셜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러면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요거는 H0가 됐어요. H0가 되고 요 놈을 U라고 놓을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우리 이제 어떤 거를 이 위치 에너지 기저에서 대표할 것 같으면 뭘 풀면 되냐면 이걸 풀면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합니다. 여기서 요거 지금 연산자하고 스테이트 벡터, 상태 벡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좋겠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런 꼴이 되는데 이런 꼴에서 요건 바로 뭐예요? 요건 바로 행렬이 됩니다. 요건 바로 여기서 요건 이렇게 되고 요건 이런 행렬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UNM이라는 행렬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걸 대표하면 나중에 어떤 꼴로 되냐면 바로 행렬 방정식의 꼴로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행렬역학입니다.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어때요? 미세계 운동법칙을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기저에서 대표한 것이다. 파동역학은 뭐예요? 똑같은 미세계 운동법칙을 어때요? 콘티뉴어스한 위치 기저에서 대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디렉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렉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미세계 운동법칙을 서로 다른 기저에 대표하는 것이 하나는 파동역학이 됐고 하나는 행렬역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죠. 이것처럼 미세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더 공부를 한다면 이런 미세계의 기본 법칙을 가지고 원자 문제,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해야지 되겠죠. 자, 물리량은 어떻게 구했는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네, 그거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크게 궁금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미시세계의 기본 법칙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다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미세계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게 된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됩니까? 네, 어떤 증거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단서들을 알아보고 그 단서들로부터 경험 법칙을 구한 다음에 그 경험 법칙에서부터 기본 법칙을 이제 찾아냈는데 그 찾아내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가능했습니까? 바로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에서부터 일반화시키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미시세계를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이제 20세기 초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른 일을 벌어지게 만든 것도 역시 빛이었어요. 자, 이 미시세계를 이해하게 된 그 자료가 뭐였냐면 바로 태양에서 온 빛의 선스펙트럼이었죠. 이번에는 빛의 또 다른 성질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할 텐데 그 다음 주에 할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